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줬습니다. 그런데 왜 늙은 후에는 오히려 호구가 될까요? 이 질문, 듣기 불편하시죠? 저도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정작 늙어서는 눈치 보고 전화 한 통 하기도 조심스럽고 용돈 달라는 말도 못하는 부모님들. 심지어 본인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라서 당연히 주기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자식을 미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를 지켜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사랑도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주변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늙어서 존중받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요. 특징 1. 평생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산 사람.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괜찮아. 엄마는 안 아파. 괜찮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이 말들 익숙하시죠? 문제는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정말로 괜찮지 않을 때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학습을 해요. 아, 부모님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구나. 혼자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괜찮다고 하실 거니까. 특징 2. 돈보다 관계가 더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이걸 거절하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까? 냉정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해요. 그래서 줘야 할 때와 주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걸 내줘버리는 거죠.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해요. 관계가 좋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돈 문제까지 애매하게 두면 안 돼요. 오히려 관계가 무너져요. 특징 3. 사랑과 희생을 혼동한 사람. 내가 아파야 자식이 행복하지. 부모는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파괴예요. 진짜 사랑은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을 떠받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생이 아니라 기생관계예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고, 제 부모님도 그러셨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 3가지 실수 때문이었다는 걸요. 실수 1. 조건 없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고생하면 자식은 편하겠지.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자식 둘을 키우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서 둘을 다 키우신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도 없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고 발목이 부어도 쉬지 않으셨대요. 자식들 학원비 내야지. 대학 보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티신 거예요.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게 됐어요. 연봉도 괜찮았죠. 딸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수술 안 하시면 못 걷게 됩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 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한데 무릎 수술 좀 해야 할 것 같아. 300만 원 정도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지금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 좀 빠듯해. 다음 달에는 줄게요. 어머니는 기다렸어요. 다음 달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하니까 이번엔 차 할부금이 있어서 그 다음 달엔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결국 어머니는 동네 병원에서 싸게 수술했어요. 제대로 된 수술이 아니었죠. 지금도 절뚝거리며 다니신대요. 이 어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3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 없는 희생의 함정입니다. 희생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가 항상 주니까 그게 당연해져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엔 엄마 고마워였는데 나중엔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가 돼요. 더 무서운 건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헤도닉 적응이라고 해요.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게 기준이 되고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달라고 하게 되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하게 돼요. 엄마가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한쪽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줄 때 상대방도 주고, 내가 받을 때 상대방도 받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의존하게 되고 책임감을 못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또 다른 사례.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다 내주셨어요. 너 잘 되면 나도 좋지.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아들은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다 날렸어.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또 사업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셨어요. 3천만 원.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아들이 연락을 안 받았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지금 빚을 갚기 위해 70세에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이건 무책임이에요. 아버지의 무책임이자 아들의 무책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안 주면 자식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 한계를 정하세요. 나는 여기까지 줄 수 있어. 이걸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세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번엔 어렵겠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없어.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돼요. 자식에게 책임을 돌려주세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희생이 자식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식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실수 2.
돈과 집을 넘겨주고도 권리는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믿는 자식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거예요. 집도, 땅도, 예금도 전부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70대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넘겨줬어요. 등기까지 다 바꿨죠. 너 결혼했으니까 집이 있어야지. 걱정 마, 아빠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니까.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당연하죠. 제 집이 곧 아빠 집이에요.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3년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출산 후에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웠죠. 아버지는 이해했어요. 아이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5년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애가 커서 방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큰 방 쓰시잖아요. 작은 방 쓰시면 안 될까요? 애가 공부할 방이 필요해서.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니까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애가 중요하지. 그렇게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1년 후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애가 친구들 자주 집에 데려오는데 아버지 계시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주말에라도 복지관 가시면 어떨까요?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알아봐서 보낸 거죠. 아빠, 여기가 좋대요. 친구들도 많고. 이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집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 집이었는데.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아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변하니까요. 결혼하면 배우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아이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공간이 필요하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당장의 위기를 먼저 챙기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아들 명의니까요. 부모는 왜 무방비로 모든 걸 넘겨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자식을 믿는 것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믿는다고 해서 계약서를 안 쓰나요? 아니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믿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차용증 쓰잖아요. 그게 불신이 아니에요. 명확함이에요. 두 번째, 계산하는 부모처럼 보이기 싫어서. 내가 자식한테 계약서를 쓰면 냉정한 부모처럼 보이지 않을까? 천만에요. 명확한 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요.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집을 주더라도 거주권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더라도 거주권은 서류로 남겨야 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종신거주권을 등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집 명의가 바뀌어도 평생 그 집에서 살 권리가 보장돼요. 생활비는 월 단위로 주세요.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아들아, 사업자금 3천 필요하다고? 알았어, 여기 있어. 이러지 마세요. 월 50만 원씩 주는 게 나아요. 자식도 계획적으로 쓰게 되고 부모도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식한테 그냥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로요.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집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엄마도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거주권을 등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이게 이상한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 자식이 여기에 불편해한다면 그건 아직 줄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자식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무너져요. 죄책감으로요. 내가 부모님 집을 받아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셨어. 이 죄책감은 평생 가요. 차라리 명확하게 하는 게 나중에 서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부모 역할을 평생 내려놓지 않았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미묘해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라고 변명하기 쉽거든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이혼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그래서 매일 전화해요. 아들아, 밥은 먹었어?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은 갔어? 재혼은 생각 안 해?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엄마가 해줄게. 아들이 바쁘다고 거절하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싫어? 나 섭섭하다. 처음엔 아들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매일 같은 질문, 같은 잔소리, 같은 걱정. 아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전화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어요. 또 뭐라고 하실까? 결국 아들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문자로만 간단히 답하고, 통화는 3분 이내로만 끝내고, 주말 약속은 이유를 만들어 피하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게 됐어요. 어머니는 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날 피할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부모는 평생 부모다. 자식은 언제까지나 자식이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모 역할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식은 당신을 의무로만 대하게 됩니다. 10살 아이한테 하던 대로 40살 성인을 대하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요. 밥 먹었어? 40대 성인한테 매일 물어볼 질문일까요? 옷 따뜻하게 입어.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걸 모를까요? 재혼해야지. 본인 인생인데 왜 부모가 결정해요? 이런 말들이 사랑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통제처럼 들려요. 늙어서도 간섭, 충고, 통제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담을 느껴요. 관계가 의무가 되어 멀어져요. 엄마 전화 왔네. 또 잔소리 하시겠지. 아버지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 명절이 제일 힘들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건가요? 자식이 의무감으로 당신을 만나는 거요? 억지로 전화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에서 친구로.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는 어떤가요? 간섭하지 않아요. 존중해요. 필요할 때 찾아가요. 함께 있어도 편해요. 서로의 선택을 인정해요. 40대 자식은 더 이상 10살 아이가 아니에요. 동등한 성인으로 대하세요. 한 아버지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아버지가 계셨어요. 50대 아들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 명절 때만. 아버지는 늘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건강 챙기냐? 돈 관리 제대로 해?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술 좀 줄여라. 아들은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50인데요. 제가 알아서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들이 날 피해요. 내가 뭘 잘못했죠? 상담사가 물었어요. 아버지, 아들분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맨날 물어보죠.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들분의 감정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기분이 어때? 무슨 생각하며 사니? 이런 거요. 아버지는 멈칫했어요. 그런 건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충고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요즘 어때? 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내 기분이 궁금해서. 요즘 마음이 어떤지. 아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글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래, 힘들구나. 무슨 일인데?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3분 만에 끝나던 통화가 30분이 됐어요. 아버지는 한마디 충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선택을 존중해. 그날 이후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아버지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 시간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말투를 바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놓아주는 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간섭 안 하면 그럼 나는 뭐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놓아주는 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진짜 존중이에요. 간섭과 관심은 달라요. 너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더 잘 알아. 관심.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모 역할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이 다시 가까워져요. 왜냐고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니까요. 가야 해가 아니라 가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한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전에는 애 키우는 거, 집안일 하는 거 전부 간섭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만 하시고. 처음엔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해요. 그리워서요. 전에는 시댁 가는 게 제일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주말에 갈게요 하고 연락해요. 이게 놓아주는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3가지 실수를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도 존엄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부모라는 역할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름이 있고, 꿈이 있고, 감정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나는 부모니까 자식이 우선이지. 이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당신도 중요해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뭐 하고 싶지?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부모라는 역할을 빼고 나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침범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어려워.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명확해야 서로 편해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거절하면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명확한 게 덜 상처받아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제는 괜찮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 혼란스러워요. 선을 정했으면 지키세요.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존중받는 부모가 되라.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더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 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나도 중요해라고 말할 차례예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 왜일까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무너져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부담으로 무너지고, 책임감으로 무너져요.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어. 이런 생각은 평생 자식을 괴롭혀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사랑이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인생을 모두 자식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나도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작게라도 나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변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어머니, 두 아들이 있어요. 평생 두 아들 뒷바라지 했죠.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3천만 원. 전에 같았으면 바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아,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500만 원이야.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거야. 갚아야 해. 아들이 놀랐어요. 엄마 왜 그래?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는 엄마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계산적이었어?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야. 500만 원 필요하면 가져가. 결국 아들은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갚았어요. 지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더 존중한대요. 엄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75세 아버지, 45세 딸이 있어요. 전에는 딸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밥 먹었니? 애들은 괜찮니? 남편은 잘해? 딸은 부담스러웠어요. 통화할 때마다 긴장했죠. 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내가 너무 간섭하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바꿨어요. 요즘 기분이 어때? 딸이 놀랐어요.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점점 편해졌어요. 딸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편과의 고민, 아이 걱정. 아버지는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지금은 딸이 먼저 전화해요. 아빠, 오늘 시간 돼? 상담해줘. 아버지는 말해요. 내가 부모 역할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딸이 나를 더 찾더라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잖아요. 역할을 수행했어요. 의무를 다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이제는 그냥 나로 살 때예요. 부모라는 옷을 입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때예요. 사랑받기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언가를 더 줘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줘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노년이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한 인간의 품격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당신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 자신을 아는 분이셨어. 존엄을 지킨 분이셨어. 후자가 훨씬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당신은 평생 잘해왔어요.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쉴 때예요. 아니, 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 때예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더 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이 줬어요. 이제는 받을 차례예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편안할 권리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지혜가 쌓인 거예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 강함을 자신을 지키는 데 쓰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 괜찮아 대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식이 물어봐요. 엄마, 괜찮아요? 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응, 괜찮아. 걱정 마.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좀 힘들어. 무릎이 아파서. 요즘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 노후가 불안해서. 솔직하게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이 당신을 더 이해하게 돼요. 작은 거절 연습하세요. 자식이 부탁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전에는 무조건 그래, 데려와였죠. 이번에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하면 섭섭해 할까봐 그러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번엔 어렵겠다. 엄마도 약속이 있어. 다음에 하자. 이번 주는 쉬고 싶어.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죄책감도 들 거예요. 괜찮아요. 연습하면 익숙해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아요. 산책, 독서, 친구 만남, 영화 보기, 카페 가기, 취미 활동, 뭐든 좋아요. 당신을 위한 시간이면요.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어요. 80세에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는 모든 걸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줄 아는 부모예요. 당신의 존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은 누군가의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을 지키는 부모가 되세요. 당신을 존중하는 부모,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 당신을 먼저 챙기는 부모. 그게 진짜 좋은 부모예요. 자식도 그런 부모를 원해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를요.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 앞으로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